네, 안녕하십니까. SI 컨설팅 박수익입니다. 지난달에 스마트 자금을 이제 대표님들께 안내해 드렸잖아요. 많이 업체에서 연락이 왔었고, 제가 직접 상담 가기도 하고, 또 도움을 드렸는데, 대표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고, 또 모르시던 자금이라 만족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또 스마트 자금에 대해서 통신 판매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계시다고 하면, 스마트 자금도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제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나가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개괄적으로 우리 업체가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여러 가지를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은 이제 좀 간략하게라도 자금을 받기 위한 우리 업체 대표님들의 어떤 준비라든지 아니면 업체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있겠지만 정책자금을 하다 보면 정책자금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재무제표도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신용도 있을 거고 그 업체에 따라서 제조든 서비스든 유통이든 각각 다릅니다. 그걸 전부 다루긴 힘들 거고요. 기본적인 것도 그중에 대표님들이 이제 많이 조금 잊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시간에는 좀 짚어볼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정책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이 대표님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중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진공이 있고 지역 재단이 있고 신보가 있고 기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대표님들이 대출을 받으실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거의 90% 이상이 보증기관에서 이제 보증서를 끊으라고 하거든요. 또 만약에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면 정부 기관이 정책자금 기관에서 먼저 받으시고 맨 마지막에 은행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자금 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대표님들의 신용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우리가 신용대출 받으면 점수가 2, 30점씩 신용대출이 떨어지겠지만 정부 정책자금 기관에서는 대표님들이 대출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한 신용에 대한 마이너스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제 이 기관들이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 자금 받는 순서가 많이 좀 다릅니다. 업체별로. 업체 종류가 뭐에 따라서 어느 기관부터 먼저 받을지 또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그 업체에 따라 다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소진공이나 중진공을 먼저 받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제 그 보증기간을 받는 게 가장 나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서를 끊고 소진공, 중진공 갈 때는요. 간혹 자금이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정책자금이 가계 대출이 사업자금 필요하시다 그러면 먼저 직접 대출인 소진공, 중진공을 먼저 활용하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증기관인데 아시다시피 재단하고 기금이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재단하고 기금하고 신보는 전산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어느 보증 기관을 먼저 갈지를 잘 판단하시는 게 아마도 사업자금 쓰실 때 유용하도록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표님들이 자금을 쓰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나누거든요. 직접 대출하고 간접 대출, 배려 대출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대출은 어, 소진공, 중진공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으시면 사업자 통장에 중진공이라고 또 소진공을 찍힙니다. 거기는 이율이 좀 가장 낮고요. 기관에서 직접 대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간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실 게 시중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관에서 나가는 대출이 예전처럼 1%, 2%짜리는 요즘은 잘 없습니다. 보통 3, 4% 선임을 기억하시고요. 직접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보통 5년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거치를 2년 주고요. 3년 동안 원리금 분할로 이렇게 상환하게 됩니다. 그럼 직접 대출에 대한 장점은 일단 이율이 생각보다 낮고요. 또 직접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편하다는 점. 단점은 2년 후부터는
목돈으로 원리금을 갚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 이외에 이제 보증기관에 나오는 뭐 재단이든지 신보라든지 기보에서 받으시면 보통 보증서를 이제 발행해서 거래하시는 은행을 가실 겁니다. 보통 보증서가 뭐 90% 보증, 95% 보증 이렇게 요즘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보증서를 받고 은행에 가시면 이제 그 대출 상황에 따라서 자금 받으시는데 직접 대출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금리적으로 조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이제 가장 잊어버리시는 게 뭐냐면 보증서 대출은 대리대출은 원금 상환을 잘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3, 4년, 길게는 4, 5년까지도 매월 이자만 내면 연장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잘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대출을 받으셔도 원금의 상환이 없다 보니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대출이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기관 한 곳의 대출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리대출, 보증서 대출은 아무래도 이자만 나가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상환을 아무래도 생각을 좀 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결산 끝나시고 조금 사업에 자금이 좀 있다고 하면 이 대리대출은 원금을 그때그때 상환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대리대출은 대출 받을 때 보증료를 냅니다. 처음 대출 받을 때는 기관에 따라서 5년치를 한꺼번에 보증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연장할 때 또 보증료를 1% 내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사업하시면서 이 대리대출을 생각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따가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재단을 갈지 신보를 갈지 그다음에 기보를 갈지를 잘 생각하셔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기관에서 한번 보증료를 끊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추후에 뭐 1년 이내, 2년 이내에는 추가 보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사이즈를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추가로 받으실 때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보증서를 이제 끊었다고 하면 다른 기관 가지 마시고 이미 받았던 보증기관 센터에다가 추가 대출을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보에 받으시고 재단 받으시고 또 다시 신보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기관에 추가로 결산 끝나고 나면 항상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중간에 아무래도 결산 끝나기 전에 물어보시면 기관 담당자들은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끝나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추가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사업자금을 아무래도 보증기간에 추가로 요구하실 때는 가결산을 미리 받아보시든 아니면 재무제표 표준이 나온 이후에 기관에 가는 게 가장 적절하시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이 정확하게 그 대출에 대한 사이즈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증기관 쪽에다 이용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은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은행을 먼저 해버리면 아무래도 신용이 여행 가기 때문에 보증기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은행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건인데요. 이 조건을 대표님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알고 계시는 것도 있겠지만 잘 체크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저는 이제 업력을 꼽았는데요. 보통 자금 받기 위해서는 기관에서는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재무제표가 아시겠지만 최소 1년 이상이 지나야만이 재무제표가 나오는 걸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업체가 최소한 1년 이상이 지나는 것은 뭐 굳이 제가 말씀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단 초기 창업 자금은 또 예외 들어옵니다. 기부에서 제조업을 예를 들었을 때 초기 창업 자금은 뭐 1년 안 돼도 사업 계획서만 잘 해서 들어가면 보통 1억까지는 기부에서 자금이 나갑니다. 또 이거 외에도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자금도 최소 1년이 아니라 스마트 자금 통신 판매를 신고 날부터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스마트 자금을 직접 대출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업력이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아무래도 재무제표가 이제 나온 걸 인정하고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가 조금 다른 게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은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아무래도 최소한 1년 이상 재무제표 나오는 예를 들면 작년에 8월 달에 설립하셔서 뭐 8월부터 12월까지 재무제표가 나오겠지만 기관에서는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그 4개월에 대한 재무제표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새로 이제 하신 법인 대표님이 최소한 1년이 사업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온전한 어떤 그 사업에 대한 매출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중간에 법인 대표님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 바뀐 시점부터 최소한 1년이 지나야 각 기관에서 온전히 인정을 합니다. 간혹 이제 상담하다 보면 공동대표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공동대표일 때 어떻게 할 건가? 법인 같은 경우는 공동대표 계실 때는요, 그 중에 이제 신용이 좋은 대표님으로 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이제 요구하면 그때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법인의 공동대표가 있다고 하면 그 공동대표 중에 가장 신용이 우수한 분을 먼저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공동대표에서 그닥 크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개인 사업자는 이제 대표님하고 사모님이 부부로 공동대표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크게 지장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중에 누구누구 왜 이렇게 나온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먼저 나온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분의 어떤 신용은 물론 참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지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실 게 이제 직원수인데요. 기관에서 자금 받기 위해서 이제 접수할 때 상식으로 인원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중진공은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5인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업체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 틀리겠지만 대부분 직원이 5인 이상이 안 되면 중진공 직원들은 아무래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소진공에 대해서 접수하신다고 하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되고요. 기타는 나머지는 다 5인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10인 이상이면 소진공에서 받지 않고요. 중진공을 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소진공도 물론 이제 이 업태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만 상시 근로자가 한 명도 없어도 소진공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기관에서는 인원수보다는 제가 이제 상담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인원수보다는 매출에 대해서 보증기관을 아무래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신보와 기보를 이제 판단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0억 전후로 뭐 8억, 9억, 10억 정도 되면 신보와 기보를 갈 수 있고요. 매출이 하면 3, 4억 정도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보증기관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나가는 자금이 최대한 5천 정도까지만 나갑니다.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5천이고 이제 신보하고 기본은 대표님도 아시는 것처럼 자금을 신청하면 최소 1억 정도는 나갑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신보하고 기본을 신청하실 때는 신보는 사업계획서가 이제 3억으로 구분됩니다. 3억 이상, 3억 이하를 두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신청서 내실 때 3억 이상은 좀 자제하시고요. 3억 이하로 항상 신청하십시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업계획서가. 그래서 3억 이하 신청을 하셔서 기업계획표를 금액 필요한 금액을 3억으로 작성하시고 기보를 신청하실 때는 2억 이상, 2억 이하로 나눕니다. 그 신청서 자체가. 그러면 마찬가지 기보도 2억 이상의 어떤 신청서보다는 2억 이하의 신청서를 써서 2억을 기재하시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보에 3억 이상 서류하고 기보에 2억 이상의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심사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금을 줄 때는 기관에서는 서류가 통과가 되면 100% 사업장에 실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기관 업체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서류를 보겠지만 사업계획서 신청한 거에 있어서 3억 이상, 2억 이상의 서류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심사 항목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신보의 3억 이하, 기보의 2억 이하로 접수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보증기관에 가시면 대표님들이 그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주의할 점은 자금에 대해서 이제 사업 주시니까 대표님들의 사업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이제 아시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들은 대표님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자금을 받으면 어디다 어떻게 쓸지를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물론 아시겠지만
특히 보증기관에 가서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왜 돈이 필요하고 여기 어디에 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물론 자금 받은 이후에는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는 그닥 이렇게 크게 많이 검사하진 않는데 접수할 때 기관 담당자는 첫 대면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관 담당자들은 대표님들이 물론 100% 사업주겠지만 실질 운영자인지 아닌지를 되게 궁금해합니다. 또 자금을 왜 신청하는지 신청한 데 있어서 그냥 자금 받았다가 그냥 대충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주신데 사업 계획은 앞으로 잡혀 있는지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하는 항목이 있겠지만 대표님들이 특별히 물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책 자금을 받을 때는 담당자랑 상담을 할 때 아무래도 좀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A4 한 장에다가 사업계획서 질문에 대한 거 답변하는 것도 적어가는 거 괜찮고요. 또 여러 가지 질문했을 때 그 담당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의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걸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대표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또 앞으로 향후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희 경험상 자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자금을 줄 때 이 업체가 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자금을 신청하는지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셨다가 아무래도 물어볼 때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좋고요. 기보 신보 그 신청할 때는 여기 자료 나온 것처럼 매출이 10억 가까이 가야만이 접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 보증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신청하는 게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보증 비율이 다르거든요. 조금 더 보증 비율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물론 기보 가실 때 특허가 있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더 많이 플러스가 되고 그 기술적인 면이 있다고 하면 매출이 4억, 5억이어도 기보에서는 접수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를 7억, 8억, 9억, 10억 그 정도 되면 보증기관을 갈 수 있고 신보 기부를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가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가셔서 첫 상담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센터에 방문하시는 게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대표님 많이 물어보신 게 하나가 세금인데요. 부가세든 각종 국세든 지방세든 정부 기관에서는 연체가 되면 어떤 경우든 세금이 대출이 나가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상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간혹 접수해놓고 실사 때 금액이 세금이 결제가 안 돼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징수이익까지는 가능합니다. 부가세가 좀 많이 나와서 기한 내에 못 낼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이제 신고하면 분할로 납부하는 것을 허락해 주니까 징수이익까지는 기관에서는 완납증명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징수이익까지는 꼭 기억하시고 이미 연체가 된 상태에서는 그냥 분납이지 징수이익이 아니니까 꼭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이제 제조업인데요. 이 부분이 대표님들이 저희가 이제 상담하면서 4번에 나오는 이 제조업 공장이 없는 경우 또 재무제표상에 외주 가공이 좀 많이 잡혀 있는 업체들 그럴 경우에 대부분 대표님들이 보증기관에 대출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도 직접 대출로 나가는 자금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반드시 제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근데 그 제조 시설이 공장이 임차든 자가든 공장 안에 기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접수가 들어가서 실사 나오면 반드시 공장을 확인하고요. 그 공장 안에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는지 시설이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돼 있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든지 그냥 사무실만 있고 그 다음에 외주 가공으로 50% 이상 경우는 네 가지를 첨부하면 기관에서는 직접 보증기관이나 대출이 나옵니다. 그 네 가지는 대표님들이 제조업하시면 100% 이제 인가공이니까 반드시 기획안이 있을 겁니다. 뭐 설계 도면이든 디자인 내용이든 위에 물건을 갖다가 디자인만 해가지고 도면을 스케치해가지고 넘기기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 대표님들이 하시는 품목에 대해서
어쨌든 자금 맞춰야 되니까 네이버에서 샘플로 출력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갖다가 비치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인과공이다 보니까 자재에 대해서 매입에 대해서 계산서를 잘 안 끊으시더라고요. 바로 공장에서 거래하시는 공장에서 자재를 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대표님들 업체에서 자재를 사서 매입 계산서를 끊어서 거래하시는 공장에 납입하는 그 매입 계산서가 반드시 업체 이름으로 끊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공장 계약서입니다. 물론 이제 인가공 계약서도 하고요. 공장 계약서. 대부분 업력이 오래된 업체들은 구두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공장 계약서도요. 샘플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출 계산서는 당연히 이제 공장하고 거래하시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 업체가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거래처에서 납품하시겠죠. 그러면 계산서가 당연히 업체 이름 끊길 거고요. 위에 네 가지 그 서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 대출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금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만약에 공장이 없다 그래도 인가공이 50% 온다 그래도 직접 자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업체 중에 간혹 이제 수출하실 때가 좀 간혹 있더라고요. 수출이 금액이 적어도요. 직접 수출이든 간접 수출이 있다고 하면 직접 수출은 아시겠지만 무역협회에서 발행을 하고요. 간접 수출은 로컬로 갈 때는 무역정보통신에서 그 실적 증명을 띌 수가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요. 기관에서는 보통 10만 불 정도가 되면 대략 한 1억 정도가 되면 수출 업체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금액이 안 되더라도 수출에 대한 게 근거가 조금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자금 받을 때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나오는 이제 부채에 대한 건데요. 이 부분이 부채 비율은 제가 이제 한 400%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서류상에 나온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대표님들이 자금이 신청가 되면 기관에서는 아마 금융거래 확인서를 자동으로 이렇게 점검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채라는 게 자금 신청하면 대표님들의 신용도 보고요. 기업의 신용도도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업체에 대한 부채가 너무 과다하면 아무래도 자금 나가기가 좀 힘들겠죠. 요즘 추세가 대출, 이제 매출 대비 부채가 많을 경우 매출이 20억이고 부채가 30억이면 아무래도 자금 나가기가 좀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400%는 아무래도 물론 업력이 7년 미만인 업체들은요. 그 부채비라든지 매출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자꾸 부채가 많아도 업력 7년 미만 업체들은 자금 나가는데 아무래도 많이 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부채는 물론 이제 기관에서는 700%가 넘어가면 자금을 안 주거든요. 근데 이제 500%, 600%로 나가겠지만 그래도 정부 기관을 상대로 자금을 받는 게 좀 아무래도 편하게 하려면 부채 비율은 400% 정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대부분 업체 대표님들이 결산 보실 때 아무래도 이 부분 갖고 많이들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채에 대한 거를 조절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체 부담이 조금씩은 있겠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기관에서는 서류에 대한 걸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채가 많다고 하면 자금 나가는 게 어렵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1년 성적표니까 그게 1년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금을 신청하는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님들이 우리 업체에 있는 가점 자료가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많이 아는 것처럼 뭐 특허든지 디자인권이라든지 상표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증에 대한 거 이노비즈, 메인비즈가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노란우산 문제입니다. 이 노란우산 문제가 저희들이 이제 기관에 상담하다 보면 10군데 중에 한두 군데 외에는 이게 가입된 게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란우선제를 가입하게 되면 가점에 들어가고 자금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플러스 알파가 많이 됩니다. 우리 업체에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부채비율이 좀 높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경험상 대표님들이 자금 받으실 때
표면에 나오지 않는 우리가 이제 그 사업 계획서상에 우리 제품이 좀 좋아서 질이 좋아서 평이 좋아서 협찬하려고 한다. TV 프로그램에 협찬하려고 한다. 우리 업체 자체가 상품이 좋아서 백화점에 있는데 납품하려고 한다. 계획을 있더라도 그 계획을 사업 계획서에 적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는 일반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거, 대표님들이 매출이 20억, 30억도 중요하지만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특별한 업체를 발굴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업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조금 더 우리 업체를 선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나타낼 수 있는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기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인증 자료들도 굉장히 기관 신청할 때는 하나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요즘 특히 제조대 하시는 대표님들은요, 소재 부품 장비 확인서라고 해서 그 소부장 확인서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자금 나가는데 이로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증기관인데요.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기술보증. 그러니까 재단하고 신보랑 기보 이 세 군데가 기관에서는 전산을 같이 보거든요. 대표님들이 어디 업체를 가든 상담하다 보면 대출이 거의 풀로 차 있더라고요. 그 상태 또 사업자가 많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데 가지 마시고 이미 받은 기관에 추가 대출인데 보통 해보면 대표님 꼭 체크하실 거 20년도에 보증기관에 대출 받으셨다면 그때 매출과 또 이번에 결산 끝나서 매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추가로 보증기관에서는 대출이 여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가지 마시고요. 이미 받은 보증기관에 언제쯤 우리가 받았는지 그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또 추가로 원하시면 이제 결산 끝났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매출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가지고 보증기관 담당자한테 얘기하시면 답을 되게 빨리 줍니다.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의 그 빚을 갖다가 이렇게 엎을 수가 있고요. 기술보증하고 신보는 각각 서로 엎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단에 5천만 원, 재단에 7천만 원, 재단에 3천만 원 있다고 하면 매출이 늘어나서 재단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상위 기관인 기금을 가시는 거죠. 기금에 가시면 담당자가 이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재단에 가라 그러고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단 거를 우리가 상환할 수 있으니 자금을 더 달라 그러면 기관에서는 보증재단의 자금에 대한 것을 상환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렇다면 주의할 점은 나올 자금을 1억 5천 줘서 5천을 갚으라 그렇게 아니라 먼저 상환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대출이 언제 어떻게 얼마를 받았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추가로 자금 받을 때는 반드시 재무제표상에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매출이 많이 안 올랐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직원에 대한 수가 늘었는지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직원 수가 또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뭘로 우리 업체를 발전한 걸 평가할 거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것들 우리 업체가 이러이런데 지금 거래처를 어떻게 늘리려고 하고 우리가 그전에는 거래처가 좀 작았는데 규모가 우리가 이번에는 거래처를 좀 추가로 크게 확보하려고 한다. 사업에 대한 계획서라도 작성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아무래도 보증기관에서는 추가로 나올 때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꼭 이거를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신용도인데요. 자금 받게 되면 대표님 신용도 중요하고 업체 신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보통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이 신용은 나이스하고 K11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점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통 5등급 선에 물론 6등급도 나오지만 6등급보다는 저는 이제 선호하는 게 대표님들 신용이 나이스 기준으로 한 750점이고 K12 기준으로 한 698점 정도 그러니까 700점대 넘어가면 아무래도 750점 정도 넘어가면 대표님들이 이제 자금 받기에 아무래도 이렇고요. 대부분 대표님 신용 등급이 5등급 정도면 4등급 정도면 기업 신용도도 물론 등급으로 말하면 거의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대표님들이 뭐 많이 사용하시는 토스라든지 카카오뱅크 보시면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점수가 두 가지 나옵니다. 이 점수를 신용 점수는 늘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점수가 안 좋으면 등급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자금 나갈 때는 아무리 다른 걸 많이 만들어도 신용에서 커트가 돼버리면 자금 자체가 안 나오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이 연체가 되면 신청 자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신용에 대한 거를 신경 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출에 대해서 이제 받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0점, KCB가 698점인데요. 이 정도 되면 대략 이제 한 5등급 정도를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 신용 등급할 때 나이스하고 KCB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물론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겠지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보통 신용을 평가할 때 상환 이력을 보고요. 부채 수준하고 신용 거래 기간, 그다음에 신용 거래 형태, 그다음에 이제 비금융 있죠. 뭐 건강보험 납부라든지 자동이체라든지 이런 건데 상환 이력하고 부채 수준하고 신용거래 기간, 신용거래 형태가 이 네 가지를 나이스하고 KCB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나이스하고 KCB가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건 이제 내부에 나온 거니까 대표님들이 신용이 조금 불안정하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나이스는 상환 이력을 굉장히 잘 봅니다. 주로 많이 평가를 하고요. 상환 이력이라는 건 대표님들이 대출이 있으시면 만약에 이금융권, 캐피탈이라든지 저축은행에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여러 개 힘들시더라도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거를 갚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가짓수가 많은 거하고 그다음에 한 곳에 대출을 많이 받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캐피탈을 세 군데 받는 것보다 캐피탈을 한 군데에서 전체를 받는 게 훨씬 신용 평가할 때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이미 이어받으실 거면 가짓수를 줄이는 게 좋고요. 똑같은 캐피탈이라도 저축은행이라도 만약에 여신한다고 나올 것 같으면 가짓수를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스는 평가할 때 상환 이력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요. KCB는 두 가지를 나눕니다. 일반 고객하고 이미 연체 이력이 있는 고객은 나눕니다. 일반 고객은 여기 나오는 거래 형태인데요. 이거 뭐냐면 어떻게 카드를 쓰시는지, 예를 들면 일시불로 많이 쓰신다든가 아니면 할부로 쓰신다든가 거래 형태,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를 많이 쓴다든가 카드로를 쓴다든가 현금 서비스 카드를 자주 쓰신다고 하면 KCB 점수가 되게 낮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고객은 그 거래 형태를 많이 보고요. 이미 5일 이상 연체가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10일 이상 연체가 있다고 하면 장기 연체 고객으로 KCB는 분류합니다. 마찬가지 이제 KCB는 이 장기 연체의 고객의 상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환이고요. 그 부분에서 이미 연체된 것들 먼저 이루어 나가는 게 아무래도 점수 관리에 좋을 것 같고요. 점수 관리를 좀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대표님들께 밑에 있는 KCB에 회원을 가입하시고 그게 연간 보통 한 3, 4만 원 가깝습니다. KCB에 연간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거기에 이제 물론 나이스도 그렇겠지만 KCB가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이제 그 평가 항목에서 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점수가 2, 3점씩 정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꼭 활용하시고 신용 점수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업체 상담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이제 물론 이제 사업 자금이 많이 필요하시니까 급하게 서비스 받으시고 그다음에 카드론 받으시고 이금융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좀 안타까운 게 신용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기관이 요구하는 커트라인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 자금 잡으셔서 상환하시기 좋습니다. 근데 주의점은 소진공, 중진공, 보증기관의 자금을 받으셔서 바로 대표님들이 쓰고 계시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안 좋은 거를 갚으시면 아무래도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3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받으신 자금으로 이 대출을 갚으시면 저희가 이제 경험상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 자금은 아무래도 대출하고 나면 그 위에 평가를 어떻게 어디다 쓰는지를 잘 물어보질 않습니다. 물론 가끔 뭐 대출하라고 하는데 대표님들이 대출을 갚으실 때는 안 좋은 걸 갚으실 때는 개인 통장, 법인 통장에서 절대 인출하면 안 됩니다. 다른 통장을 통해서 갚으시는 게 이름이 남지 않는 거죠. 그걸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업체 한 군데가 인쇄업체인데
일산에 거주하시는 이제 인쇄업이거든요. 인쇄업이 대출 잘 안 됩니다. 제조는 분리되지만 잘 안 되거든요. 기부에서는 대표님이 2년 전에 특허를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때가 돼서 등록이 돼서 대출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결산 본 게, 올해 본 게, 플러스 알파 됐지만 계속 2년 동안 결손 났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대출 나오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기부에 상담을 해서 특허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도 질권선정의 대출이 2억 나온 사례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대표님 부부가 이제 직원 아무래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직원들을 조금 퇴사하신 이후에 두 분이서 근무하시고 또 사업자 대표는 와이프로 돼 있고 대표님 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은 얼마 안 돼요. 한 6억 전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접수를 해서 이제 실사가 나와야 되는데 배우자 사모님이 서류상의 대표지만 운영하는 걸 정확히 모르니까 그 부분을 2년 2달 동안 많이 이제 그 공장에 근무하시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했거든요. 실사 나올 때 그 부분이 통과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대표님들이 각 업체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정부 자금에 대해서 기관에서 자금 받으시려고 하면 뭐 사업 자금 자체가 아무래도 늘 쌓아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업체를 가든 대출은 풀로 차 있고 그 상황에서 또 대출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조금 준비하실 거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신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부분이 어떤 경우든 세금에 대한 게 연체가 되면 자체를 안 받아버리고요. 그 조금이라도 자동이체에 걸려놓은 게 대표님들이 간혹 바쁘셔서 인지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연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신용은 어차피 이미 대출 받은 거에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항목 자체를 체크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금은 항상 받으실 때 정부 기관에 있는 자금들을 활용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여력있다고 하면 은행을 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보통 이제 오늘 아침에 신한은행을 제가 이제 체크해 보면 신한은행에서 신용대출 나가는 게 보통 5%대 높으면 6%대 금리가 나오더라고요. 정책자금에 대한 거는 보통 4%대 전후로 3%에서 4% 물론 이제 그 이하 대출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대표님들이 사업자금에서 받으시는 분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제 남들을 그냥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제가 여기에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 아니면 평가를 해서 결산해서 이익금이 얼마나 나오고 결손했던 그런 부분들을 일단 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그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대표님들이 이제 조금 등한시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체크했고요. 시간이 걸려서 필요한 거 준비할 게 있고 또 대표님들이 대출 받은 게 가지수가 많다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 이왕이면 4개 받은 거를 3개로 줄이시고 가장 안 좋은 이제 현금성이나 카드론이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어떻겠나. 또 2금융권, 3금융권도 많이 요즘 쓰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개 된다면 한 곳으로 다 쌓아놓기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대출 받을 때 대표님들이 아시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고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 답을 해드릴 거고요.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고 자금에 대한 게 대표님들이 늘 그 신용에 대한 거, 세금에 대한 거, 또 정부 기관들에 대해서 대출 나가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 가장 먼저 할 거는 이제 이 부분 체크했다고 하면 새로운 기관에 대출 받지 마시고 이미 받은 기관에 전화로 담당자를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미 이제 결산이 이번 달까지 성실히 끝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기관에서는 3월 달, 5월 달에 이제 결산 보신 분들은 이제 표준재무제표가 거의 이제 나왔고요. 네, 성실 신고하신 대표님들은 아무래도 7월 달 넘어가야 나오기 때문에 그 표준재무제표만 가지고 인정합니다. 물론 이제 재무제표 확인원을 가져가면 하지만 금액 자체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받으신다 그러면 표준이 나오면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